채용 비리 관련돼서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돼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면접, 말하자면은 이 면접관의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관련된 법규, 지금 대부분은 일종의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채용 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대한 법률 같이 이미 국회에 이제 입법을 하자고 발의된 법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논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강원랜드 사태와 마찬가지로 그냥 강원랜드의 권성동이라든가 강원 사태 권성동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글쎄 처벌을 받았어도 아주 낮고 무죄가 된 경우도 있고, 그나마 이제 딸을 직접 면접 심사했던 광주은행 본부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해도 좀 너무한 거죠. 생각해보시면 지가 지 딸의 면접 심사를 직접 하는,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미련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면접관들은 자기 후배나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죠. 왜냐면 아니 학교 선배, 같이 일했던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거 쥐들은 독립적으로 하는 거고 나는 관련 없다 라고 하면 그게 업무 방해겠냐. 왜냐면 면접관의 자율 아니냐. 그러니까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죠. 입증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너 면접관 됐는데 잘 줬어? 일부러? 아니면 고의적으로? 아니요, 난 그냥 공정하게 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받았어요? 아니면 저 사람한테 어떤 청탁을 받았어요? 증거가 없어요. 왜냐면 증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또 하나는 이 업무방해죄 부분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응시생들이죠. 근데 응시생들이 이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죠. 그죠? 예를 들면 광주은행에서 광주은행의 본부장이 뒷딸을 그 직원으로 채용하는데, 이 광주은행의 본부장이 저지른 죄책은 광주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광주은행이 피해를 받았을까요? 아니죠. 광주은행이 피해를 받은 것보단 그 응시생들이 피해받은 게 더 크죠. 근데 지금은 그게 피해자 적격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금 업무 방해죄의 문제. 그러니까 형량도 적고 실제로는 그걸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그럼 여기에는 말하자면 채용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 부정합격자의 채용 취소. 근데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 부정합격자가 된 사람도 채용 취소가 되려면 또 다른 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될까? 이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유호정 이거 발의를 했던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국회의원도 자기 보좌관들 아니면 이런 애들 그냥 청탁하는 거, 반대로 청탁받고 압력 넣는 거, 지들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지들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그걸 또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KB 국민은행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든가 광주은행 벌어졌던 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금감원 내부에서도 2014에서 2016년 사이에서도 역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나은행도 마찬가지고 2013년 16년 사이에 VIP 리스트를 작성해서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된 특정 학교 출신자한테 특정 특혜를 주고 뭐 남자한테 특혜를 두고 뭐 이런 거는 뭐 흔한 일이고, 보니까 우리 은행,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또 은행 주요 고객이나 전현직 인사의 자녀, 친인척 특혜, 특별 채용한 거,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뭐 공무원 아니면 그런 국가 투자 기업 같은 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서 너무나도 많더라. 그러니까 경미한 채용 절차 위반 같은 거라든가 뭐 중대한 것도 많더라. 전국 공공기관 단체 1190곳 중에 무려 80%에서 황당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전국의 공공기관 및 단체 같은 데가 한 1190곳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80%는 946곳에서 478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고 하면, 그럼 채용비리가 없는 게 더 적은 거 20% 나잖아요. 허탈하죠. 사실은 완전 복마전이죠, 복마전. 이게 강원랜드는 그냥 애교죠, 애교. 어떻게 보면 애교라고 표현은 그렇지만은 도대체 이게 무슨 완전 개판 아니야. 특히 강원랜드 사태는 너무나도 심각했지만 더 큰 문제는 강원랜드 사태 채용비리가 나타졌을 때 실제로 그 강원랜드 그 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더라. 있어도 뭐 그냥 형식적. 물론 시작은 유명한이라고 하는 전 뭐 외교부 장관, 뭐 차관인지 뭐 하는 인간의 지 딸을 5급 사무관으로 특채할 때 뭐 이런 특채 공고를 냈는데 그 딸이란 애가 낸 외국어 시험 증명서 유효 기간이 넘어갔고 아예 그걸 소위 말해 나가리 시키는 거죠. 그 뒤에 다시 2차 진행해서 소위 말해 아빠의 후배들이 만점 가까이 줘서 채용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어느 뭐 대학 교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느 대학 교수를 쭉 절차를 따라서 1차 스텝 1, 스텝 2, 스텝 4까지 올라가서 딱 다 했는데 어느 유력자가 전화해서 야 왜 우리 안 뽑아? 뭐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니네 예산 안 줘? 뭐 하니까 나가리. 애초에 뭐 이렇게 또 정해진 절차로 갔는데 마음에 안 드는 나가리. 뭐 이런 형태로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부패가 어느 정도까지냐? 이게 구조적인 부패가 아니겠느냐? 선관위는 너무 심하고 선관위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더 이게 지들끼리 막 음서제 이용하고 막 그러는 부분을 이걸 어떻게 하느냐? 노량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에서 밤새워서 몇 달 몇 년을 공부해서 겨우 9급 공무원 뭐 7급 공무원 겨우 뭐 자격증 따는 애들 알바에 힘들어하고 학원비 힘들어하고 뭐 스펙 쌓으려고 하면 이게 안 되고 그런 애들은 뭐가 되느냐 도대체. 이건 국가 공동체에 대한 범죄가 아니냐. 채용비리 자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업무방해.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지금 소위 말하는 국회 다수당의 민주당이 170석 뭐 그 새끼들은 그러면 이 채용비리 관련된 법이 청년들이 분노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한 뭐 윤진병이라는 애 뭐 하지만 유어정도 했지만 논의 안 하고 그냥 뭐 저기 회기 지나면 끝나겠죠. 요번 10일 때. 뭐 국민의힘은 뭐 애초에 싹수가 노랬고 더불어민주당이든 뭐 대형 기득권에 가지고 있는 애들은 그런 이런 청년들이 분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청년만이 분노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분노 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법을 만들어. 그럼 사실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네?
겁나서 못할걸요? 아니, 그런 거를 그럼 추진을 하지. 예?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국회의원이란 쓰레기들을, 이 수백 명, 200명, 290 몇 명인 국회의원이란 쓰레기들이 저 여의도에서 그 쓰레기, 그 똥냄새 폴폴 풍길 때 국민들은 죽어가고 청년들은 막 좌절하고 고위 공무원들 뭐 관련된 힘이 있는 놈들은 지가 지 새끼들 뭐 특채해갖고 면접 뭐 이렇게 해갖고 하고 이게 나라 꼴이 뭡니까 도대체. 차라리 오히려 더 열심히 또 정치에 살란 사람들은 다 등신되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냥 뭐 기득권 냄새, 썩은 냄새 풀풀 뿌릴 때 그게 망하는 거죠,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새끼가 세비 뭐 몇 억씩 처먹고 저기 코인 그 저 상위 밑에 아니면 그거 할 때 핸드폰이나 쳐보면서 수십억씩 왔다 갔다 하고 초치기 단타치기 하고 그러면서 법은 안 어겼지 않냐 라고 하고, 또 황당한 것은 그 걔네를 따르는 소위 말하는 뭐 이게 빠들은 걔가 뭐가 문제냐 라고 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노릇입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 도덕성도 모르는. 솔직히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런 기성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 뭐 민주당 그래도 과거에는 뭐 서민과 뭐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기도 부끄럽죠. 소위 말하는 셀럽들, 민주당의 소위 그 극단적인 어떤 빠문화, 빠를 하는 애들은 이 재산이 상당히 많죠. 적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결국은 그 집 있고 돈 벌고 그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가진 자들의 정당. 자기들은 민주당의 그 애들이 무슨 뭐 정의롭고 뭐 국민의힘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뭐 하면서 개지랄 떨지만 실제로는 그들도 역시 악에 기생하는, 이쪽 악에 기생하는 또 하나의 기득권 집단임을 스스로 알면서도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이 팟캐스트 가면 마치 지들만이 그 이 정의롭고 뭐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거대한 검사 정권이라든가 기득권 정권을 대항할 유일한 것이냐 하지만 실제로는 뭐 별반 다르지 않은 이런 해는 꼬락선을 보면은, 그리고도 지들이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다 하지만 그게 사상누각이라는 걸 왜 모를까요? 반사이득이라는 걸. 뭐 어쨌든 저는 요새 많이 좌절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내가 출연했고 내가 또 어쨌든 많이 그 관계했던 아는 애들, 아는 뭐 셀럽들, 유튜버 애들, 뭐 또 거기서 이제 방송 같이 했던 애들, 이런 애들 사실 그 대부분은 민주당 권역이나 그쪽에 있는 애들인데 저들이 기득권화가 돼갖고 돈으로 실제로 그들이 보살펴야 되는 청년들 혹은 이런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고, 그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채용비리 관련된 법, 지금 이 선관위의 이 사태를 보면서 분노만 하지 말고 채용비리 관련된 법을 만들고 공정함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이 23명이라고 하고요. 4월까지 2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3월 곱하면은 뭐 한 80, 뭐 70, 80 되겠죠. 대충 좀 될 겁니다.
사실 뭐 대략적으로 이제 한 해에 음주운전 징계가 60, 70, 80, 뭐 60 뭐 이렇게 되고요. 제대로 된 감찰, 엄정한 감찰이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또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참 한심하다고 하죠. 사실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이 정도로 그냥 너무나도 설렁설렁 성범죄자부터 시작해서 별 해괴한 새끼들 다 그런 놈들을 과감히 잘라내고 과감히 일할 수 있는 그게 사실 국민을 위한 길인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즘 보니까 이제 이 자치경찰제 문제가 좀 나오고 있어요. 여성 청소년을 위한다는 자치경찰제인데 실제로 여성 청소년들, 특히 이런 아동 청소년 관련된 여성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디지털 성착취라든가 디지털 범죄들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권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하자면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밀착 치안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법적 근거 부분에서 국가경찰, 자치경찰인데 이거는 국가경찰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자치경찰의 법상 사무 권한에 디지털 성범죄 치안 서비스는 없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자치경찰이라고 해서 자치경찰은 그냥 지구대에서 뭐 이런 것만 하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스토킹 방지법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자치경찰의 어떤 권한상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 국가경찰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자치경찰이 해야 되는 부분과를 제대로 좀 효과적으로 좀 잘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압수수색 영장 판사 신문제도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기관은 다 반대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려는데 니네들이 뭐 그걸 확인하려고 하냐라고 하지만 사실 법원행정처가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의 골자는 검사나 수사기관이 너무 과도하고 별건 수사라든가 이런 거, 특히 이제 전자정보,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라든가 핸드폰 같은 거에 실제로 다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지는 부분, 필요한 부분 봐야 되는데 보다 보면 다 볼 수밖에 없고 그러는 거죠. 아니 보다 보니까 별건 수사가 나왔는데 별건의 범죄 정보가 나왔는데 수사 안 해? 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애초에 그런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이 그런 논리 뭐 어차피 나올 건데 수사 안 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다 보다 보면 뭐든 나오니까 그게 압박 수단이 되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냥 다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중요하다. 즉 제한적인 형태의 압수수색의 엄정함. 여태까지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 애들은 무소불위에 왜? 판사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꽝. 그럼 거기서 다 해. 근데 실제로 그게 그 사건에 꼭 그게 필요한 부분인지는 판사한테 얘기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니까 다 하고 별건 나오면 또 거기 또 영장 또 하고. 그래서 이제 사전신문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 부분 수사기관에서는 이 어떤 기밀성 유지가 기밀권을 유지가 어렵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즉 수사기관 애들이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거를 봤을 때 거꾸로 다른 걸 보기 위해서 쓱 하는 경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물론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라든가 아니면 권리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냐면 돈 있는 변호사, 돈 있는 사람이 변호사 하거나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고 말하자면은 신문 절차를 하면 당연히 기밀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말이 안 되는 건 경찰이나 검사나 관련자들을 신문한다는 거지. 그래서 니네들이 도대체 뭘 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는 거지. 그 용의자 이런 애들을 데려온다는, 참고인 내려온다는 거 아닌데, 이게 소위 말하는 침소봉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이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다만 그 절차라든가 그 기밀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해야 된다, 엄격해야 된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무소불위로 별건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한 줄이는 어떤 방식으로 최대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하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압수수색 시 참여권 강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거고,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영장은 사실은 지원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인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생기는 건 이런 겁니다. 수사기관이 변호사한테 의뢰인의 자료를 요구 못하는, 지금은 사실은요, 어떤 거냐면, 현행법은요, 이 현행법 변호사나 전직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 유지 의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같은 자료를, 이제 사실은 비밀이 아니라 기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하자면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여기서 쓱 가져가거나 임의 제출 방식으로 쓱 가져가거나, 그러면은 실제로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많이 아는 비밀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의 법상은. 그러니까 너무 그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는 존재하지만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보호할 수 있는 현행법의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야당이 아닙니다. 정우택이라고 하는 국회 부의장이 낸 겁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상 관련된 의사교환 내용, 그리고 서류 작성이나 공개 제출할 것은 요구하면 안 되고, 만약에 법률 규정, 뭐 의뢰인이 승낙하거나 이런 형태의 경우는 예외를 두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역시 법으로 보호가 돼야 된다. 왜냐? 수사기관은 알거든요. 저기를 보려고 하면 이 변호인의 다른 컴퓨터를 까다 보면 연동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 수사기관 애들은 이걸 알고 싶은데, 이걸 하려면 직접 비밀 유지 의무가 걸리니까 이 변호사의 다른 건과 관련된 컴퓨터 하드 이런 거 두시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연결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는 무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정보를 저쪽 재판에 주면 이게 실제로 변호사 조력받을 권리가 무너지는 거죠. 지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분은 예전부터 많이 얘기가 됐던 겁니다. 왜냐? 수사기관 애들이 알면서 이렇게 슬슬 빼돌리는 거 많았거든요. 변호사들도 법이 없으니까 알아서 슬슬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이 이런 걸 하는 게 참 쉽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못하게 하는 법의 법률 규정이,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건 예전부터 나왔던 거고요. 일단 요거는 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지만, 정우택이라는 사람이 그렇지만 방향은 옳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치밀하게 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좀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건, 압수수색 사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기 친놈이 있어요. 사기
목적의 범죄단체를 조직해서 이 범죄 조직원을 모아서 베트남에서 온라인 도박 이런 형태로 해서 이 게임을 걸게 하고 그걸 돈을 계속 송금 받은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아서 가해자의 계좌에 있는 그 돈은 이건 범죄 수익입니까? 범죄 피해 재산입니까? 그러니까 이 놈이 황당한 거죠. 이거는 범죄 수익이라는 것은 범죄 수익 은닉법상의 것이지 지금 이건 범죄 피해 재산 아니냐. 이거 추징이 아니라고. 생각해보면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놈한테는 범죄 수익인데 이건 피해 재산이잖아. 이 정도로 허술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범죄자 놈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주장할 정도면 얼마나 허술합니까? 즉 말하자면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도 정확히 여러 가지 면에서 치밀하게 규정을 하고 좀 더 손쉽고 좀 더 용이하게 피해자이나 범죄 수익을 빼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고 범죄자들이 범죄로 범죄 수익을 얻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범죄 예방의 제일 첩경입니다. 어쨌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죠. 고양이 구조대에 가면을 쓴 잔혹 학대범이라는 게 그 엄벌 탄원이 세도하고 있다는데요. 동물권 단체 케어가 사실 어떤 놈이 경남 진주와 인천을 돌면서 고양이를 학대해 놓고서 마치 구조한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사실은 고양이를 학대해 놓고 그 학대한 걸 안 찍고 학대한 후에 구조하는 거죠. 실제로는 뭐입니까? 지가 학대해 놓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정기고문부터 시작해서 막 되게 잔인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놈들이 그래서 이걸 학대하는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구조하는 영상을 올려갖고 일종의 조회수를 늘리는 이런 방식이에요. 별놈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겉으로는 동물을 사랑하는 척하고 멀쩡하게 이 사회에 살면서 얼마나 잔인하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구조하는 것을 또 이렇게 올리고 참 이런 놈들이 근데 실제로는 이런 놈들의 처벌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런 거 보시면 반드시 신고해 주시고 이런 범죄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 고양이 구조대에 가면을 쓴 잔혹학대범 여러분도 눈을 크게 뜨고 관심 가져주세요.